어둠이 깔린 뒤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 8시부터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출동을 좀 해가라. 열쇠공 불러가지고 열쇠공이 이제 문을 딱 따는데 안에서 잠겼다. 그 집의 문이 다시 열린 건 지난달 25일 밤. 힘없이 그거 딱 부수고 나니까 문을 탁 내니까 이제 조카가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남자가 마주한 건 조카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인데 나머지 사람 다 어디 갔느냐고 그러더만 장모님 방에도 갔다 오면 따라가면서 큰 방에도 갔다 오면 따라가서 화장실도 한번 열어봐라 그러더만 화장실 못 가니까 다리가 다 보더라. 욕실 안에서 그의 장모와 처남 내외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목욕탕에 그 사체 세구가 쌓여져 있고 그 피해자 네 사람 다 열창, 자창이 있습니다. 중기에도 맞고 과도에도 맞았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한 집에 살던 네 식구가 자신의 집 안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정오 무렵. 그때까지만 해도 아파트 근처 마트에 나타난 이 평범한 손님을 주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다시 포착된 건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15시 41분에 피해자 아들이 귀가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사망한 네 식구의 가장 송 씨가 귀가한 지 30분가량이 지났을 때입니다. 4시 12분경 선글라스와 모자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곧장 송 씨가 들어간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 씨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1시간 뒤. 그러면 이제 6시 돼서 우리가 갔어. 할머니가 저 나오더나 뭘 들고 가더라고요. 요 사람 문 앞 들여다 줬대. 내려가면서 문 열거리 그러니까 내가 한번 지다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던데. 하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어 보였다는 그 집안엔 끔찍한 살인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 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은 50여 분 뒤 귀가한 송 씨의 아내까지 살해하고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이들 곁에서 무려 5시간 이상을 기다린 끝에 자정 무렵 집으로 돌아온 송 씨의 딸과 마주한 그는 그녀 역시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 소녀는 거실에 반드시 누워있는 상태에서 둥기에 의한 상처, 자상에 의한 상처, 목졸림 상처,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에 의한 상처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장 상황을 보면 목욕탕에 사체 세구가 쌓여져 있고 그 위에 비닐로 덮은 상태에서 위에 그 다라이를 하나 얹어놨습니다. 그것은 사체를 순서대로 살해를 하고 거기에 쌓아놓았다. 그러니까 사체를 좀 정리를 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아직도 피냄새가 엄청 나네. 집안 곳곳엔 여전히 그날의 참혹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꿈속을 걷는 것 같고 꿈이었으면 빨리 깼으면 좋겠고 막 그런. 다음 날 아침 숨진 어머니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는 송 씨의 여동생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 상황이 섬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8시 38분부터 목요일 아침에 막 전화를 돌아가면서 다 하고 집 전화를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 시간에 이놈이 여기 있었어. 있었어요. 제가 전화할 때.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아침 아파트 CCTV에서 또다시 그 남자의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자신이 살해한 시신들 옆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는 25일 오전 9시 50분경 밖에서 가스통 하나를 들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현장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작은 방에서 질소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해 있는 걸로 그 역시 네 식구가 살해된 그 집의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가족을 몰살하고 자신의 목숨마저 끊은 남자는 32살의 신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누군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건지 알 길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친척들은 얼마 뒤 경찰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동거를 했고 어쩌고 뭐
살림은 차리고 그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모르는 소리고 없이 계산을 갔어요. 가해자 부모인데 이제 진술이 나왔다. 신 씨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과 숨진 송 씨의 딸 다영 씨가 연인 사이였다 진술한 겁니다. 수소문 끝에 우리는 신 씨의 어머니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안 지가 1년 넘었어. 그좀 한 11월 달부터 그래서 8월 달까지. 둘이 술 한잔 먹으면 어머니 우리 술 한잔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러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예쁘고 내가 참 좋아했거든요. 걔를. 1년 전 이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는 신 씨와 다영 씨는 10개월가량 함께 살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건 약 2달 전. 뭐 정확히 어떤 계기로 이렇게 헤어졌는지는 들으셨고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랬겠지 뭐. 다른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 뒤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특별한 징후는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흔적도 없었고 평범한 아들이었지요. 평범한 네. 착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사촌 동생에게 보냈다는 다영 씨. 그녀가 이 메시지를 보낸 건 2달 전 신 씨와 헤어지던 그 무렵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집 주변의 이웃들은 다영 씨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여자분 와이프 되면 우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통곡하듯이 통곡하듯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오열 비슷하게 한번 그냥 괜찮으시냐고 뭐 제가 뭐 누울 거냐고 그렇게 한번 간 적은 있었어요. 그 울면서 괜찮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다영 씨는 그토록 서럽게 울었던 걸까? 장례식 날 겨우 우리 조카가 저 친구들한테 절친들한테 연락이 돼갖고 그 아들 이리 와갖고 이야기를 쭉 들었거든요. 폭행이 있었는 거야. 싸우면 이리 때려놓거나 또 그래갖고 나중에 또 잘못했다고 빌고 조카분을 때리. 예 친구한테 카톡한 내용이 그 카톡 내용이 있으라고. 다영 씨가 신 씨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영어 강사로 일해왔다는 다영 씨. 없어 착해요. 예, 진짜 착해요. 뭐 남인데 정말로 뭐 싫은 소리만 하고 남이 뭐 자기인데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래 뭐 이야기도 못 할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특히 애는 앉아 뭐 30대 초반이잖아요. 너무 아프죠. 세상에 아직 살아야 될 꽃피울 나이에. 그녀는 몇 년 전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헤어졌어요. 직장이 옳게 없고 막 다니다가 그만두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웠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첫 결혼이 너무 막 그래 돼갖고 애가 많이 괴로워했어요. 그런 다영 씨를 옆에서 위로해준 사람이 바로 신 씨였다고 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에겐 동거 사실도, 그에게 폭행을 당해왔던 얘기도 비밀로 해왔다는 다영 씨. 다만 그 무렵 다영 씨의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올케가 쟤한테 그러더라. 부모야 하면서 내가 강아지 죽었다고 밤마다 울면서 전화하고 당시엔 그저 조카가 강아지를 잃은 슬픔에 힘들어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다영 씨의 고모는 얼마 전 다영 씨 친구들로부터 믿기지 않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카가 강아지를 엉뚱한 카페라고 이거 그러니까 개를 갖다가 살아있는 걸 갖다가 그 내동댕이 지가 죽여놓고는 서로에 봉투에 턱 담아놓고는 애 올 때까지 그래놓고는 네가 내하고 살기 싫고 강아지하고 뭐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성이 나서 뭐 죽였다면서. 질투 때문에 강아지를 죽였다는 신 씨. 그 일이 있고 다영 씨는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신 씨의 끔찍한 범행이 벌어진 겁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건 지난 8월 무렵.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 신 씨는 전기 충격기를 구입합니다. 호신용으로 쓴다고 저희가 허가가 나간 게 9월 20일이 돼요. 이때 이미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던 걸까? 순간 3만 불트 걸립니다. 좀 팔이나 어디 맞았을 때 약간의 마비 상태. 그 무렵 그는 총기를 구매하기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범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16일엔
가스 판매점을 찾아가 자전거 바퀴에 넣을 거라며 태연히 질소가스도 구입했습니다. 네, 그분은 사갈 때 저한테 자전거에 자전거요? 저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오랫동안 쓴대요, 빵빵하게 가수가. 저는 뭐 자전거 방주인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묵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다영 씨 가족이 사는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과수에서 그 수급한 물품이 56점입니다. 망치하고 케이블 타이하고 뭐 여러 가지 마스크, 스캐너하고 주방용 칼 한 점이 발견됐다. 전자충격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방 안에 무려 56개의 범행 도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많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도구들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든지 완벽하게 장악하겠다고 하는 실패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피해자들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 자기가 면밀히 검토를 한 부분들이 나타나죠. 시간이라든지 그 시간대에 누가 있을 것이라든지 또는 귀가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아마 체크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상당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단숨에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신 씨. 그런데 다영 씨의 시신에선 이런 정황과는 맞지 않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해가는 과정을 자기가 지켜보면서 분노를 충분히 표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 자기가 받았던 부정적인 감정을 되돌려주는 이런 범죄 유형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다영 씨와 그 가족만의 비극은 아닙니다. 지난해 폭행, 감금, 살인 등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 폭력 사건은 무려 1만 건을 넘어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을까, 얼마나 아프게 죽었을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막 가슴에서 막 이런 게 올라가고 막 눈물이 나고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너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예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여성들이 죽어야 이 비극이 끝날 수 있을까요?